트럼프가 그리고 바이든이 하고 있는 8년 넘어서 9년째 하고 있는 미중 신냉전에 중국 기술 굴기를 막으려는 것이 한국의 반도체 산업에서는 기회인 거예요. 중국과의 차이를 더 이상 좁히지 않게 하고 버리게 하는 그런 기회인 거죠. 그래서 중국을 봐야 되는 시각은 이제는 한국과 중국 경제가 서로 협력 보완 관계가 아니고 치열한 경쟁 관계다. 따라서 우리는 중국하고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된다. 중국의 의존도가 높았던 한국은 앞으로 중국을 어떻게 재정의하고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그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중국은 무엇인가? 근데 그 질문을 제대로 답하려면 중국에게 대한민국은 무엇인가 하고 또 거꾸로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중국과 대한민국은 뭐 문화적으로 역사적으로 이야기하면 지정학적으로 바로 이웃, 그리고 중국이 워낙 대국이었고 한국은 중국보다는 이제 규모가 작은 국가. 그래서 예전에 이제 고대 시대에는 우리가 동이라고 불렀고 동이족. 그러면서 중국에 강한 왕조가 들어서면 중국의 팽창하는 제국의 야욕에 항상 전쟁을 겪었고 그걸 또 막아내기도 하고 뭐 이런 이제 세월을 거치면서 오랜 인연을 맺어왔잖아요. 그러다가 중국이 반드시 그런 건 아닙니다마는 한 번은 중국의 한족 중심의 왕조가 들었었다가 또 북쪽에 있는 이제 중국 관점에서 한족 관점에 오랑캐들이 와서 또 왕조를 세우고, 그런 오랑캐들은 중국에만 들어가서 왕조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중국에 들어서 왕조를 세우면은 아시아에서 정통성을 인정받지만 그러나 항상 한반도를 이제 밀고 내려왔잖아요. 우리 뭐 고려시대 때 몽고 생각나실 거고 조선시대 와서 그런 후검 청나라를 만드는 그런 병자호란 생각나실 거고 이런 과정인데, 그런 관계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뭐 협력 관계도 있었죠. 가령 이제 일본이 조선을 침범해 왔을 때 뭐 명나라가 도와줬다랄지. 그러니까 역사라는 것은 굉장히 복합다기한 그런 역사거든요. 항상 중국이 우리의 친구였던 적도 없고 그리고 항상 뭐 우리의 적이었던 적도 없고, 그렇지만 우리의 근대사를 보면 특히 이제 한반도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해방이 된 후에 반쪽으로 쪼개지고 6.25라는 북한 정권이 이제 자유대한민국을 남침을 하며 생긴 그 전쟁, 그 전쟁을 결정적으로 지금 분단 상태로 만든 것이 중공군의 이제 투입인데 그거 우리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세대는. 그리고 이제 일본이 36년 동안 식민지 통치를 한 거에 플러스 중국도 한반도의 분단을 고착화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런 이 시각을 가지고 보면, 그러면 이제 그런 시각만 가지고 우리 미래를 과연 이제 개척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죠. 그건 이제 과거의 일이고 이제 미래는 좀 더 발전지향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는 일본하고 수교를 해서 일본으로부터 받은 이제 배상금을 가지고 당시 일제 시대 때 피해자들한테 돌려준 것이 아니라 제철 산업을 일으켰잖아요. 그리고 뭐 논란이 있지만 그 제철 산업 덕분에 우리 산업화로 가는 이제 길을 만드는 거고, 그 제철 산업의 메카인 포스코가 지구상에서 가장 효율적인 이제 제강 회사가 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것이고, 동시에 이제 중국은 그런 역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90여 년 우리가 수교를 했어요. 수교하고 이제는 한 3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중국하고 수교를 하면서 어떤 일이 가능해졌냐 하면은 중국하고 수교하면서 이제 경제 관계가 회복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90년 초반만 되면 대한민국이 이제 그 개도국 가운데 웬만한 노동 집약적인 제조업은 임금이 상승이 되고 비교위가 사라져서 이제는 대한민국에서 계속 이렇게 공장을 만들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중국이 열리니까 한국의 많은 기업들, 신발, 봉제, 가구 이런 기업들이 특히 인천에서 가까운 산둥 지방에 있는 이런 지역으로 뭐 엄청난 기업들이 옮겨갔죠. 그래서 한국 기업 입장에서는 중국이 공산주의 체제이긴 하지만 경제 문제로 봤을 때는 우리의 경제 영토가 된 거예요. 투자를 환영했기 때문에. 중국의 모든 지역은 아니고 그 일부 지역에.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러면 한국에 있는 이제 그 경공업으로 시작이 돼서 자본과 기술을 축적한 기업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중화학공업으로 넘어갈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중국하고 경제 협력 초기에는 중국이 우리를 필요로 했고, 왜냐하면은 중국은 이제 경제를 발전시켜야 되는데
전통적인 농업 국가로서는 인민을 배불리 먹일 수가 없으니까 뭔가 제조업을 발전시켜야 되는데 제조업이 마오가 해 봤던 그런 방식은 이제 모든 사람을 다 굶어 죽이는 그런 방식이랑 그리 아달아서 마오가 사라지고 나서 덩쇼평이 자본주의 체제를 이제 빌린 거잖아요. "야 우리 문제를 해결하는데 왜 자본주의를 민주국가만 해라는 법은 없다. 우리가 뭐 필요하면은 쥐를 잡는데 고양이가 뭐 색깔이 어떠냐." 이런 이제 유명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자본주의를 빌렸는데 그 자본주의 가운데 하나가 이제 한국에 있는 제조업이 들어가서 개혁을 했는 것이고 뭐 대만 말할 필요도 없고 일본 말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고 동아시아의 이게 4 개의 경제권이 경제 제조업 뭐 공동 영역처럼 활동을 했어요. 뭐 중국은 토지를 제공을 하고 그리고 풍부한 그리고 싼 노동력을 제공을 하고 그리고 미리 산업화를 간 국가들은 자본과 기술과 진짜 중요한 공장의 운영 노하우를 제공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을 주머니가 가벼운 중국이 아니고 규모가 작은 한국이나 대만도 아니고 그리고 자국 제품 외에는 별로 쓰지 않은 일본도 아니고 미국으로 막 그냥 실어 나른 거잖아요. 유럽을 실어 날랐고 이런 방식이 21세기 초반에 중국이 지구상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경제가 성장하고 그 많은 빈곤층이 사라지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역사가들이 이거 어떻게 표현한가 하면은 "인류 역사상 일찍이 보지 못했던 빈곤으로부터 대탈출이다." 근데 그것이 중국만의 열심과 노력뿐만 아니고 합작품인 거죠. 이 합작에는 기본적으로 중국을 개방시키겠다는 결단이 있었고 그 기회를 활용한 아시아 국가들이 있었고 또 중요한 것은 시장을 열어준 미국하고 EU가 있습니다. 시장을 열어준 미국하고 EU는 무슨 생각으로 열어줬느냐. 우리도 공산주의인데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유럽은 중국하고 전쟁을 하지 않았지만 그 이 중국의 공산주의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이 소련의 공산주의하고 다를 바가 없잖아요. 미국은 사실 장개석 정부를 지지하지 않았습니까? 국민당 정부를. 근데 국민당 정부를 무너뜨린 공산당이에요. 그래서 뭔가 라이벌인데 그 손을 잡은 거죠. 그 이유는 지구상에 소련이 망하고 나서 공산주의가 다 사라진 줄 알았는데 중국만이 남아 있는데 중국의 위협을 좀 덜 위협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자본주의로 우리가 그냥 완전히 이 세뇌를 시켜야 되겠다. 돈을 벌고 부자가 되면은 뭔가 이 자유로운 생각이 압도하면서부터 공산당의 일당 독주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중국 내부에서 나올 것이고 중국 정치가 조금 더 유연해질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미국에 있는 또 유럽에 있는 엘리트들이 뭐 좌우 가리지 않고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 시대가 90 년대 2000 년대 초반 그리고 2010 년대 초반까지 한 25 년을 지탱을 한 거죠. 그래서 중국을 포용하는 정책입니다. 근데 그 정책이 2016년 미국 대선부터 '아 중국은 이제 때려야 되겠다. 바뀌지 않는구나.' 네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아까 이제 긴 아까 질문에 다시 이제 생각을 돌리면 한국이 그동안 중국이라는 공산 체제 별로 의식하지 않고 자유롭게 투자하고 왕래하고 거래하고 그리고 이제 그들을 진짜 우리를 이제 필요로 해서 이제 모셔갔다면 이제는 그런 중국이 아닙니다. 이제 경쟁을 하는 그런 상태가 됐고 모든 것에 경쟁하고 있어요. 우리가 앞서 나갔던 조선, 뭐 선박 그리고 이제 전자산업 특히 디스플레이 같은 것들 중국의 물량 공세로 아직 브랜드 네임은 못 따라왔지만 그 가격이나 성능은 이미 한국을 따라잡고 뭐 어떤 분이 앞서가 있어요. 그리고 그 방대한 스케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제 유일하게 앞서가 있는 것이 반도체 일부 분야인데 이것이 중국이 마음만 먹으면은 그 격차를 좁힐 수가 있겠죠. 그런데 트럼프가 그리고 바이든이 하고 있는 지금 이제 8년 넘어서 9 년째 하고 있는 미중 신냉전에 중국 기술 굴기를 막으려는 것이 한국의 반도체 산업에서는 기회인 거예요. 중국과의 차이를 더 이상 좁히지 않게 하고 버리게 하는 그런 이제 기회인 거죠. 그래서 중국을 봐야 되는 시각은 이제는 한국과 중국 경제가 서로 협력 보완 관계가 아니고 치열한 경쟁 관계다. 따라서 우리는 중국하고 경쟁해서 살아남아야 된다. 그런데 경쟁의 룰이 우리한테 불리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기업들이 중국에 압도적으로 투자를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거기 있는 공장들이 제대로 운영이 되려면은 중국의 정책이나 규제가 모든 투자하는 외국 기업들에 대해서 국내 기업하고 차별을 하지 않으면 되는데 중국의 여러 가지 규제들이 알게 모르게
그리고 특정 국가를 타깃으로 해서 자기들 필요하면은 다 규제를 하고 있어요. 따라서 한국 입장에서는 '이 투자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지? 투자를 계속 확대할 수 있을까? 아니면 투자를 그대로 보존할 수 있을까? 아니면 우리가 철수를 해야 될까?' 이런 데 굉장히 전략적인 고민이 있고, 그리고 중국이 지금까지는 지난 20 년간 한국의 최대 무역 상대국인데 이런 문제들이 겹치고 사드 보복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또 중국이 여러 차례 이 신뢰가 깨지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중국과 특히 이제 그 중요한 이제 중무장된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중국 투자를 줄이고 있죠. 줄이고 있고 다른 뭐 소비재도 줄이고 있어서, 한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중국에 굉장히 좋은 시장이 있고 커지는 시장이 있었는데 사드 보복을 계기로 굉장히 지금 이제 어려워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처음으로 중국하고 무역 관계가 우리가 전통적으로 계속 흑자를 보다가 이제 적자를 봅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싸고 질 좋은 많은 제품들, 전자제품, 뭐 진공 청소기부터 포함해서 로봇, 뭐 그리고 전기차까지 막 한국을 이미 석권하고 막 융답 폭격했기 때문에 아마 스케일로는 우리가 안 될 것 같고, 그러면 혁신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 경쟁에서 우리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 이제는, 예전에 중국이 우리를 필요로 했다면 이제는 우리가 특히 서민들의 장바구니 물가를 위해서 중국이 필요라는 그런, 따라서 우리 많은 제조업의 그 중소기업 생태계가 위협받는 그런 우려스러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중국의 이 실체 위협에 대해서 잘 생각해 봐야 할 것 같다. 그리고 질문을 바꿔서, 우리는 그렇게 중국을 생각을 하는데 '중국에게 한국은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한국에 있는 이제 기업하는 사람들, 또 특히 정치인들은 던져 봐야 될 것 같아요. '중국 입장에서 한국은 뭘까?' 아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중국 입장에서 한국은 뭘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중국 입장에서 한국은 역사의 오랜 기간 동안 우리 변방에 있는 나라였는데 때로는 우리를 위협했지만, 중국의 지도자들은 항상 외국 얘기할 때 다 중국 일부였다고 얘기를 해요. 그게 역사 공명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의 역사 인식을 제대로 가지고, 그게 그런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정부가 나서서 사실을 교정할 수 있어야 되는데 과연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는지,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중국의 지금 이제 젊은 세대들은 이런 과거 역사를 모르잖아요. 덩치가 커진 중국, 도전하는, 뭔가 성장하는 중국. 그렇지만 최근 중국 경제가 이제 성장세가 멈추고 그러면서 그들도 되게 고뇌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한국과 중국의 젊은 세대들이 서로가 서로를 혐오하고 알고 싶어 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한국에 이제 많은 대학들이 한 20년 전만 하더라도 중국 유학생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도 뭐 외국 유학 가는 친구들 가운데 우리 중국 가서 공부하겠다는 애들 많았는데, 지금은 중국어과에 학생들이 안 온다 그래요. 그 정도로, 그러니까 이제 쏠림 현상이 너무 심해서, 아니 그래도 가장 중요한, 역사적으로 그리고 우리 옆에 이웃 국가고 제대로 이해를 해야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뭘 할 수 있는데, 이런 식의 쏠림 현상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불안한데, 중국 입장에서 한국은 뭐 한때 그런 국가였는데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의 자본주의 편입되더니 경제가 성장했다. 그런데 약간 미국을 등에 업고 일본과 더불어서 이제는 중국을 견제하려고 하는 나라? 그렇지만 일본과는 달리 중국한테 굉장히 좀 저자세로 나오는 나라, 비굴한 나라, 하고 싶은 이야기를 못하는 나라, 우리가 때려도 아프다고 이야기 못하는 나라, 우리가 계속 때리면은 계속 맞고 있으면서 언젠가는 멈춰주겠지 하는 그런 나라, 그런 식으로 인식을 하고 있다고 저는 확신하거든요. 왜냐하면 사드 보복 때 지구상에서 가장 중요한 무역 파트너로부터 우리가 살기 위해서 배치한 무기에 대해서 당사자도 아니면서 그거를 막 때리는 중국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아프다는 소리 못하고 국제 무대에 나가서 "야 중국이 우리를 해코지하고 있어."라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선택을 포기를 했잖아요. 그럼 다른 국가들이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한국이 왜 저러지?' 그래서 우리가 전 세계 200개 국가 가운데 경제 덩치가 그만큼 크고, 그리고 정말 뭐 아닌 말로 우리가 마음 먹고 태업하면은 전 세계 경제 며칠 동안 스탑할 수 있는 그 정도 힘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에 대해서는 유독 우리의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지 간에 굉장히 저자세라는 거예요. 그래 중국은 그걸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정적인 순간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시켜 줄 계기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야만 우리가 당분간은 충격이 있다 하더라도 정말 당당하고 자존심 있고 또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갖고 있는 한국은 다르다는 것을 보여줘야 중국이 한국에 대해서 '아 예전에 한국이 아니네. 예전처럼 하면 안 되겠네.' 하고 정신 차리죠. 지금은 자기 옛날에 데리고 놀던 이제 졸개가 좀 잘 살게 됐다고 그냥 힘을 막 가지고 있는데, 그래도 내가 다시 "야 너 옛날을 알고 있지." 이런 식으로 외치면 움찔하는 그런 대한민국 아니지 않습니까? 네. 미국과 중국의 치열한 경쟁 사이에서 한국은 어떤 방안을 모색해야 할까요? 너무 중요한 질문이고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이 한국의 리더 역할을 하는 분들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너무 이제 모든 것을 이제 양비론적인 이것 아니면 저것이라는 칼로 이 무를 두부를 자르듯 쫙 이렇게 깨끗하게 생각을 하는데, 현실은 그것보다 되게 복잡하다는 걸 인정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20 세기에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유진영과 공산진영 두 블록의 냉전은 접점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쪽에 딱 서면은 어 모든 것이 분명했습니다. 자유진영에 서면은 자유체제를 가지고 경제 거래도 그들만 하는 거고 투자도 그 진영에서만 하는 거고, 유일하게 그들이 만나는 것은 이 차이콥스키 콩쿨, 월드컵 축구 대회 이런 정도죠. 그죠? 예술과 문화 교류 이런 것인데, 지금 21 세기에 벌어지고 있는 이제 중국을 중심으로 한, 거기에는 러시아도 있고 이란도 있고 북한도 있는데, 이런 이제 세력과 또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이른바 이제 가치, 민주주의, 인권 이 동맹은 그렇게 깨끗하게 나눠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20 세기의 냉전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나는 순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접점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처음부터 중국이 미국을 상대로 뭐 "우리 패권 가지겠어."라고 선언한 적이 없어요. 중국은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본주의라는 체제를 빌렸고, 그리고 서구 입장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갖고 있는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이 자본주의를 빌려가면은 어느 순간 중국이 권위주의에서 완벽한 무슨 민주주의로 가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아주 압도적인 이 독재로 가지는 영원히 않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서, 그런 말하자면 동상이몽 오월동주 이런 계산이 달랐는데, 이런 것들이 어느 순간 이제 확인해진 거죠. 이제 그 계기는 2012 년에 시진핑 주석이 등장을 하면서 중국이 이제 야심을 이제 노골적으로 드러냈는데, 그 계기가 당시 미국 대통령 오바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면서 로스앤젤레스에서 이제 회담을 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니까 바로 옆에 태평양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 태평양을 이제 가리키면서 "이 넓은 태평양을 양국은 나눠 가질 수 있다." 이런 속내를 이야기했어요. 중국은 항상 이제 언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잖아요. 그렇지만 그런 이제 외교적인 문법을 딱 해석을 해 보면 왜 미국이 이 넓은 태평양을 군사력을 전개를 해서 동맹들을 만들고 왜 중국 주변에 이런 위협을 만드느냐. 이제 미군은 이 아시아 지역에서 철수해 하라 이런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미국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중국이 국제 규범을 잘 준수를 하고 책임 있는 국가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또 외교적으로 넘어간 거예요. 그런데 이제 트럼프는 들어와서 "중국이 그렇게 생각해? 아 그러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니들을 강하게 압박하지 않았는데 우리한테 엄청난 무역수 흑자를 누리는데 우리 물건 더 많이 사. 안 사면은 관세 때릴 거야." 이제 관세 폭탄을 막 퍼붓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시진핑 주석도 이제 똑같은 관세 폭탄을 대응을 하다가 결국 협상을 하면서 트럼프가 중국을 협상 테이블에 앉아서 미국의 농산물 에너지를 사가라는 이제 그런 이 협정을 맺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상황이라서 이미 미국과 중국 그리고 많은 국가들이 서로가 거래하고 투자하는 이런 이 네트워크가 이미 있는 상태예요. 그런 상태에서 중국을 견제한다는 이게 도대체 뭘까? 모든 관계를 다 끊겠다는 것인가? 그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미국 편에 선다는 것이 우리 하는 모든 걸 다 포기하고 그냥 미국 명령에 따를 거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전선이 되게 복잡하다. 그래서 경제적인 측면이 하나 있고 거기에는 무역, 금융 이런 걸 다 포함한 것이 있고 투자를 포함한 것이 있고 그리고 이제 기술의 측면이 있죠, 기술의 측면. 그리고 이것과 관계되어 있는 정치 체제 이념에 대한 것이 있고 그리고 지리적인 경쟁, 물리적인 경쟁, 군사 경쟁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의 편에 선다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가치와 정치 이념과 군사적인 측면일 것이고 지금 미중 경쟁이 궁극적으로 이제 물리적인 충돌로 안 가게 하는 것이 저는 미국과 중국의 정말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하고요. 경쟁을 하지만은 그래도 이 군사적인 충돌 예를 들어서 푸틴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그런 충돌이 나면 이것은 진짜 21 세기에 씻을 수 없는 그런 엄청난 대참사일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경쟁은 하지만 이 경쟁이 충돌로는 전개 안 되는 것이 목표인데 그러면 그 과정에서 이런 안보 이슈와 밀접하지 않은 뭐 생필품, 농산물, 뭐 가구, 의류 뭐 이런 무역은 그대로 되는 거죠. 이게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기술이에요. 왜냐하면 기술이 이게 산업도 만들지만 안보에 너무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디지털로 넘어오면서 중국에서 만든 기술이 중국에서만 통용되는 게 아니고 전 세계를 다 연결할 수 있습니다. 가령 뭐 제 책에도 있습니다마는 텐센트가 위챗 같은 거, 한국판 카카오, 한국에서 중국 유학생들이 위챗을 깔고 그 위챗에 한국 학생과 미국 학생이 들어가게 되면 거기는 한국에서 위챗 동아리가 만들어지지만 그거를 규제하는 것은 중국 보안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대화 과정에서 1989년 천안문 광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지?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홍콩 민주화 사태 때 뭐 중국이 어떻게 했지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게 되면 이게 디지털 풋프린트로 남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 논의에 참가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너 이랬지." 해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그 불이익이란 것은 인신, 구속, 감금부터 포함해서 입국 금지까지 그리고 뭐 중국 학생은 말할 필요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인터넷이나 이런 것들이 익명성을 기반으로 해서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는 줄 알았는데 놀랍게도 이 디지털 글로벌 연결성을 중국 공산당이 완전히 매스터를 하고 장악을 해서 이제는 자유진영에서 언론의 자유가 없어지는 중국 기반 서비스를 쓰면은 지금 딥시크도 똑같은 이야기잖아요. 압도적으로 싼 가격으로 유사한 성능을 냈다고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을 쓰는데 이제 보안의 문제가 심각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공공기관, 정부 또 뭐 이런 민감한 걸 다루는 사람들은 못 쓰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있어서 동참이라는 것은 미국 편에 서는 거죠. 그런 이제 선택에 마다 있기 때문에 가령 한국의 국익의 관점에서 반드시 미국 편에 안 서도 되는 사안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강력하게 우리가 주장을 하고 협상을 해서 왜 우리가 그렇게 하는지 그리고 필요하면은 우리가 뭐 대가를 지불할 용의를 하면 되는 것인데 그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대한민국에 만드는 근본적인 가치 그것은 아마 미국의 근본적인 가치와 비슷할 겁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같이 같은 편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데 있어서 한국이라는 파트너가 꼭 필요하고 한국도 세계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자본이 쌓인 상태인 건가요? 그렇게 이제 결론을 내리는 것이 맞는데 거기 이제 하나 더 제가 말씀을 드리면 한국의 이 정치를 다루는 사람들은 국제적인 인식이 좀 더 세련됐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한국에서 이게 국내 문제를 다루는 식으로 정치인이니까 내가 그냥 목소리 세고 숫자를 밀어붙이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대한민국이 경제 대국이긴 하지만 외교 강국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전 세계에서 이제 한국의 외교 실력을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92 년에 수교한 이후에는 에이펙이라는 이제 지금은 뭐 중요성이 많이 떨어졌지만 아시아 태평양 경제 협력 기구라는 이제 큰 새로운 경제 협력을 도모하는 기구가 생겼어요. 그게 한국과 호주가 처음 제안을 하고 미국도 들어와서 판이 커진 건데 중국은 처음에 에이펙이 없었어요. 한국이 에이펙 의장국을 92 년에 하면서 거기에 3 개의 중국을 끌어들였습니다. 베이징에 본토를 두고 있는 중국, 그리고 대만에 두고 있는 이제 또 다른 이제 중국, 그리고 홍콩 중국.
그런데 어떤 조건으로 끌어들였냐 하면은 다 중국의 일부라는 조건으로 끌어들였어요. 그래서 중국은 정상회담에 APEC 정상회담에 국가 수반이 옵니다. 예 시진핑 주석이 오는 거예요. 그렇지만 대만은 대만 총통이 올 수가 없습니다. 대만은 이제 실무급이 오는 거죠. 홍콩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양해하에 세계의 중국 끌어들인 건 한국의 외교에 되게 빛나는 순간이었죠. 그리고 뭐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또 사드 3차 같은 것들이 너무 이제 한국 중심의 안방 외교를 한 거예요. '우리 관점에서 되겠지.' 그런데 외교라는 것은 상대가 있는 거잖아요. 상대가 나를 어떻게 보는지도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는 베이징에 있는 공산당이 우리를 어떻게 보지? 그리고 워싱턴에 있는 미국의 정치 세력이 어떻게 보지? 그리고 차기 미국의 권력을 탐하는 경쟁당이 어떻게 보는 거지? 또 일본이 어떻게 이런 상대방 입장에서 우리를 투영해 보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표현이 좀 거친데 막무가내 막 떼를 쓰는 그런 거죠. 그리고 되게 일방적인 생각이 많아서 냉철한 대안 분석과 그리고 다양한 가능성에 대해서 열어두고 정말 이제 지금 같으면은 뭐 트럼프랄지 시진핑, 푸틴 이런 스트롱맨들이 그냥 자기들이 막 주도권을 잡으면서 밀고 당기고 마음대로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의 원칙만 세워 놓고 이걸 끝까지 밀고 내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정치 탑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면민하면서 순발력 있고 기민한 그런 협상수를 스스로 이제 깨우쳐야 되는데 거기서 핵심적인 것은 협상의 상대가 있고 상대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거지. 이게 너무나 중요하죠. 그런 것들이 우리한테 좀 부족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우리가 되게 뼈아프게 생각해야 될 우리의 약점에 대해서 서로 이제 눈 감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우리 실력 발휘 제대로 못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신사임당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신사임당 나올 수 있어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사실 신사임당에 나올 이제 용기를 낸 것은 제 주위에 제가 너무 아끼는 분들이 제가 생각하는 그런 이미지 신사임당과는 굉장히 다른 다양한 재밌는 것들이 많다. 그래서 좀 힘을 보태는 차원에서 나왔는데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대한민국은 이제 성공 신화를 쓴 나라. 제 책에도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공 신화가 과거의 역사가 안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 우리가 주변을 바라보면 일본 뭐 한때 미국을 위협하는 국가에 올라갔지만 이제는 잃어버린 뭐 20년 이런 거잖아요. 대한민국도 지금 이제 잃어버린 뭐 10 년을 이야기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 우리는 앞으로 열심히 뛰어야 되는데 사회 전반적으로 뭔가 대한민국 시민으로서 또 대한민국의 직장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는 정치인으로서 기업인으로서 이런 생각보다는 그냥 너무 소소한 담론에 젖어서 우리를 또 멋진 이 공동체, 멋진 국가로 만드는 그런 이야기나 그런 생각이 이제는 좀 너무 약간 꼰대시화되고 너무 라떼가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아마 그런 점에 대해서 제 책은 좀 묵직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트럼프 개인을 여러분 사랑해 주시고 또 트럼프가 뭐 연일 이야기를 쏟아내고 있는데 저도 기회가 되면 또 다른 기회에서 와서 또 평가도 하고 같이 이야기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